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이벤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예상답을 댓글로 올려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빈칸에 들어갈 네 글자는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 알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처음 해보는 것이라 그런가 보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대신 네 글자 답을 말씀해 주신 분에게는 책 인조의 나라 한 권씩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섭섭하셨다면 마음 푸시고 다음 또 이런 기회가 오면 보다 재밌는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이 알려좀 주쇼. 역사 알려좀 주쇼. 해올 조선은 컴플렉스의 나라다. 좀 낯설게 들리시죠? 제가 생각하는 조선의 컴플렉스는 창업자 이성계의 컴플렉스, 지배층인 사대부의 컴플렉스, 이 두 가지입니다. 심리학에서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먼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야 성장의 엔진으로 전환될 수 있죠. 그러나 조선은 그런 자기 개혁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컴플렉스가 심화, 증폭되어 왜곡의 그늘이 구한말까지 드리워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선을 컴플렉스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책 인조의 나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조선은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보다 300년 이상 앞서 사상을 현실에 적용시킨 사례다. 공산주의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데올로기로 현실을 개조하고 사실과 사람을 사상에 맞추려 한 유일한 나라라는 것이죠. 공산주의와 조선,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재미있는 견해 같습니다. 유학을 우료의 불변 진리, 절대 종교로 맹신했으니까 유일 사상이 지배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둘이 서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낯선 견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든 나라든 창업자가 중요합니다. 창업자의 정신이나 사상이 그 조직의 정체성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조선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의 정신세계는 어땠을까요? 이성계는 고려 28대 충혜왕 때 동북지방 화령에서 북방군벌인 이자춘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 58세에 조선을 건국하고 74세에 죽었습니다. 500년 왕조를 세우고 장수를 누렸으니 복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사실 이성계는 불행했고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는 무장이었습니다. 무로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자신의 왕국은 문을 우대하고 무를 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제가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씁쓸했겠죠. 둘째로 그는 불교신자였습니다. 무장 시절 전국에 싸우러 다닐 때마다 그 근처 절에 가서 큰 꿈을 빌었고 무학대사를 스승으로 예우했잖아요. 만년에는 염불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정작 자기 나라는 숭유, 억불. 스님은 천민이고 한양의 사대문 안에 들어오기 어려웠습니다. 인간인데 속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셋째로 이 요인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고려와 조선의 교체는 다른 왕조 교체와 다릅니다. 이성계는 이화도 회군에서 4년 만에 조선의 왕이 되죠. 왕건은 후삼국이라는 50년 동안의 완충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려를 세웠고 삼국지의 조조도 실권은 잡았지만 실제 왕을 칭했던 것은 아들 조비 때였습니다. 특히 고려 공양왕을 패하고 불과 5일 만에 조선이 왕이 되거든요. 그때 공양왕은 공양군으로 강등되죠. 얼굴을 마주보던 상사 부하가 하루아침에 자리를 바꿨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성계 등 혁명 주체들이 심적 부담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죠.
장업자의 컴플렉스는 본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컴플렉스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왕씨 일족의 학살이나 아들 방언과의 갈등 등 무리수들이 생기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은 명나라의 나라 이름을 조선이냐 화령이냐 물어봐서 정한 것입니다. 상대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지나치게 굽히고 들어간 것이죠. 요즘 말로 오버한다고 하죠. 이성계와 혁명 세력의 불안이 4대 모하의 문을 연 것이죠. 4대부를 얘기하려면 조선이 지배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왕은 권력을 가집니다. 양반 4대부는 특권과 이익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짬짬이 하며 백성들을 지배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수단인데 유학사상, 세부적으로 이해, 주제 가래죠 라는 규율이었습니다. 유학과 예를 주관하는 4대부들은 유학을 학문이 아닌 종교, 그것도 유일 종교로 숭배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니까요. 결과적으로 조선은 종교 국가가 되어 예는 율법, 4대부는 사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좌절이 닥치죠. 조일전쟁과 병자호란에서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일본과 여진족에게 치명상을 당하죠. 일단 청의 무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상처받은 소중화의 자존심, 이건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강하고 의로운 나라로 재탄생하는 길이죠. 그러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자신들이 기득권부터 내려놓고 시작해야 하잖아요. 두 번째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 만족을 꾀하며 기득권을 지키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4대부들은 쉬운 이 길을 택합니다. 조일전쟁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4대부들의 사고가 한층 산염적이고 좁고 강팍해져 구한말까지 이어진 이유죠. 두 가지 짧은 사례를 통해 4대부들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636년 홍타이지가 청의 황제로 추대되었을 때 나덕헌과 이화기 조선이 축하 사절로 갑니다. 당시 조선은 청의 동생 나라였는데 나덕현 등은 즉위식에서 배례를 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정작 적대국인 명에서는 사절이 왔는데 배례하죠. 그러자 청의 신하들이 흥분해 나덕현 등을 죽이려 하거든요. 그런데 홍타이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선의 빌미를 잡히지 않겠다며 단둥까지 기병으로 호위해서 보냅니다. 단 볼모를 요구하는 국서를 나덕현 등에게 줬죠. 나덕현 등은 이 국서를 받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할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단둥까지 와서 청나라 사람에게 국서를 맡기고 빈손으로 귀국합니다. 그런데 조선 조정은 불이한 국사를 받았다고 유배시켜버리죠. 나덕현 등이 유배받을 만한 중죄를 졌을까요? 의로운 국서가 있고 의롭지 않은 국서가 있을까요?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몇 달 전 명의 감군어사 황손무가 한양에 도착합니다. 후금과의 싸움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가 조선에 충고를 합니다. 싸우더라도 간첩을 보내서 정보를 입수해라. 그러자 이조 참판 정운이 상소하죠. 사신을 보내 4~5년간 나라가 무사하더라도 신의가 없으면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더구나 황제의 나라, 명의조를 배반하니 의리에도 해롭습니다. 간첩을 보내 적정을 탐지하는 것은 병법까지 들먹일 것도 없는 기본적인 군사행위잖아요. 그런 점을 권고하는 명나라 대신의 말도 반대할 정도니까 주하파 최명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최명길이 통역관을 보내 그들이 동태를 관찰하자고 인조에게 건의합니다. 그러자 척화파 오달재가 나서죠. 한마디 말이 나라를 망친다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한 것인가 봅니다. 어찌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처럼 극도에 이른단 말입니까? 공론은 척화파의 의견이죠. 다른 의견이나 소수 의견은 배제 대상이죠. 명나라, 유학, 나와 같은 의견, 이런 것들만
바른 것이고 아니면 불의, 상대해선 안 될 존재죠. 국정 운영이 이런 사고라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이죠. 먼저 조선 중화론의 거두인 송시열의 말을 듣고 국가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원 사람이 서로 찬탈 자립하는 것은 예사지만 오랑캐가 중원을 빼앗아 황제라 칭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변이 없다. 우리나라는 본디 기자의 나라다.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하고요. 오랑캐가 중원을 차지한 것이 드물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원은 한족과 북방민족들이 반반씩 교대로 차지해왔거든요. 또 우리가 기자조선의 후예라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송시열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당혹스럽죠. 하긴 그럴 만도 합니다. 죽을 때 자신이 살던 화양동에 명황제를 추모하는 만동묘를 만들도록 제자들에게 유언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사대부 중에 송시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청에 끌려가 죽은 사막사 중에 홍익한이 있었습니다. 홍타이지가 회유하자 글로 반박하죠.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명 조선국의 잡혀온 신하. 자신은 조선과 명의 신하라는 것입니다. 또 개화기 위정척사운동의 중심이던 이항로는 오늘날 우리의 책무는 유교 성서에 있고 국가의 존망은 두 번째 일에 속한다. 국가 운영자가 아니라 종교 집단이 사제가 할 수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물론 유학자지만 다른 사람도 있었죠. 최명길의 연애입니다. 조선의 신하가 조선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중국 조정만 위하는 것은 잘못이며 조선의 신하가 명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의리다. 그런데 최명길은 조선 내내 주류 사림으로부터 냉대받고 모욕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비록 힘은 약하고 명은 망했지만 주자학이라는 것은 지키겠다는 초라한 정신 승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실수나 현실을 인정치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일본은 이와 다릅니다. 17세기 일본 주자학의 거두 야마자키 안사이의 말인데요. 우리나라를 침공해오는 자가 있거든 공자가 대장이고 인자가 선봉에 선다 해도 이들을 적과 원수로 볼 것이다. 개화기 일본과 조선의 운명이 정반대였던 것도 이런 점이 이유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국의 사학자 컬링 우드는 역사에서 과거는 아직도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선의 컴플렉스를 말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 조선의 왜곡된 찌꺼기들이 다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표현만 현대적으로 다를 뿐 반복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주변부터 냉철하게 살피고 정돈하는 자기 역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해월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